우리에게 불편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다윈은 그 지구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지구의 중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한 사람이죠. 따라서 사실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게 했던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시계를 보시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시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윈 이전에는 사람들이 시계보다 더 복잡한 인간의 눈 같은 거 보고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만든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신일 것이다. 왜냐하면 시계공보다 더 뛰어나야 될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다윈 이전의 사람이라면 그 생각에 동의했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멋진 설명은 없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정교한 자연들을 보면서. 근데 다윈은 그 생각을 완전히, 그 질문은 똑같았지만 완전히 다른 대답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윈은 그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원인을 통해서 그렇게 복잡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는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계공이긴 한데 눈이 멀었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방향이 없다는 거죠.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시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것이 바로 자연이 선택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바로 놀랍게 이렇게 다양하고 정교한 자연 세계를 보면서 다윈이 우리에게 새로운 대답을 줬던 그런 겁니다.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딱 스튜디오 왔을 때 딱 한 가지, 제가 어떠한 것보다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 똑같은 분 안 계시죠, 그죠? 여기 일란성 쌍둥이도 안 계신데 사실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정말 명확한 사실 한 가지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사마귀 그림 보이세요? 엄마 사마귀가 자기 자식들한테 한 100명을 앉혀놓고 훈계를 합니다. 야, 니들 중에 대부분은 잡혀 먹힐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변이들 중에 어떤 놈은 살아남고 어떤 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더 잘 살아남고 그래서 자식을 남기기도 하지만 어떤 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늑대가 지금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양은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다리가 너무 튼튼해서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다가는 낭패해요. 그러니까 다른 놈을 이렇게 잘 몰아서 얘를 잡아먹자.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변이들 중에는 생존과 번식에 굉장히 유리한 변이를 갖고 있는 개체가 있고요. 어떤 변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귓볼이 부처님 귓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귓볼도 있잖아요. 귓볼이 만약에 생존과 번식에 분명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여성들이 귓볼이 이렇게 부처님 귀 같이 생긴 그런 남성들만 좋아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생존과 번식이 분명히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변이가 되겠죠.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세대에 다리가 예컨대 이 양의 경우에는 다리가 튼튼한 양만 살아남겠죠. 근데 이것이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방식 중에 이제 두 가지 조건입니다. 마지막 조건은 뭐냐? 그걸로 한 세대로 끝나면 안 돼요. 진화는 세대를 거쳐서 굉장히 많은 세대 동안에 일어난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변화는 뭐냐면 유전성입니다. 여기 여러분 차범근 씨하고 차두리 씨 잘 아시죠? 딱 봐도 닮았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예.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예컨대 귓볼이라는 것이 예컨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닮게 되면 그것이 전달되면서 맨 마지막 세대에는 귓볼이 부처님 귀 같이 생긴 사람들만 살아남겠죠. 남자들만 살아남겠죠.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색깔이 있는 놈, 없는 놈, 큰 놈, 작은 놈. 이게 새한테 잡아먹혀요. 근데 색깔이 있는 놈, 없는 놈, 색깔이 있는 놈만 만약에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크기와 상관없이 계속 색깔이 없는 놈만 살아남겠죠. 그리고 색깔이 있고 없고가 만약에 유전 가능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맨 마지막 세대에는 색깔이 없는 놈만 살아남겠죠. 이것이 계속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종이 분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윈의 생각이죠.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어요. 뭐 그렇게 간단하냐. 그래서 프레드 호일이라는 천문학자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건 알겠지만 그 작동을 통해서 그렇게 복잡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마치 이거는 고물상에 막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보잉 747과 같은 복잡한 것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또 그것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적 설계론자들은 예컨대 박테리아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복잡해서 그것이 자연적인 원인을 통해서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입장은 사실은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방식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은행 털이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 금고 털이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금고를 털러 가잖아요. 그래서 10자리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누구도 처음에 그렇게 10자리를 딱 한 번에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첫 번째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이렇게 맞추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를 딱 맞춘 다음에 물론 뭐 옛날 같으면은 청진기를 들이대겠죠. 맞추면은 탈칵 맞춰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보존하죠. 그걸 흐트리지 않죠. 2의 자리를 두 번째 자리를 맞춥니다. 3의 자리를 맞춥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연 선택이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0.01%의 시각 장치가 진화할 수 있는 것이 0.0099%의 눈보다는 더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 선택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교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다니엘 데니식 같은 그러한 철학자는 어떻게 다윈의 위험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상가들 중에서 나는 다윈을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컨대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리 세계에서 어떻게 물리적인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물질 세계에서만 어떤 작용하는 법칙들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다윈은 그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목적이 없는 세계에서 어떤 목적이 없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결국 우리와 같은 가치를 갖고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아주 통합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이다. 그 두 세계를 물리적인 세계하고 이 정신적인 세계를 묶어주는 사람이다. 이건 그 누구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윈의 위험한 생각이고 그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는 아까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지구의 중심도 아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자연계를 만들어낸 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변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도 동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건 굉장히 불편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동물이지만 굉장히 특별한 동물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의 교토대학의 영장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연구를 하면서 찍어온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세련된 영상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 제가 찍어온 것을 보시면 도대체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다른가 해서 침팬지와 인간이 수리 능력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비디오 클립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되게 잘하나요? 예, 저 침팬지가 아이라는 침팬지인데요. 제가 이제 저 광경을 보고 저도 똑같은 부스에 들어가서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는데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예, 일단 스피드도 빠르고 정확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좌절을 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사실은 굉장히 안도를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그때 한 27 정도 됐는데요. 5살 때부터 저 짓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5살 때부터 저거를 훈련받았으면 제가 조금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침팬지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훈련받은 부분이고 저게 이제 누르면 이렇게 밑에서 잘하면 이제 그 사과 조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과 조각 먹으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 친구에게 있어서는 저거는 굉장한 그 솜씨예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침팬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셀 수가 있냐면 지금 아까 셌죠, 그죠? 몇 가지 셀 수가 있냐면 14까지밖에 못 셉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완전 재앙이에요. 예. 걔는 거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두세 살 된 아이들이 이제 우리는 그걸 극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침팬지가 굉장히 잘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특별한 동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비디오 클립입니다. 또 한 가지를 한번 보시죠.
이 영상도 사실은